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일본이 달라졌습니다. 초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엔화가 급등을 했고 미국제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베노미스 종료로 세계 경제의 토네이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DLS, ELS 등 해외 파생 상품 위기도 다시 한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단순한 금리 인상이 아닌 만큼 다가오는 2023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2022년 경제를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했어요. 지불 수단이 종이 쪼가리로 변하며 무엇을 사든 내일보다 오늘이 저렴한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미소비자 물가지수는 1월 7.5%에서 6월 9.1%로 정점으로 치솟았어요. 세계 경제에 불황 신호탄이 쏘아친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내려진 각국의 극약 처방은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은 3번 연속으로 0.75%를 올렸고 한국도 빅스텝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리를 인상했고요. 그 결과 다행히 미소비자 물가지수는 11월 7.1%로 꺾이며 제정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상의 일침동체 속 청개구리를 자처한 국가가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때 일본은 마이너스 0.1%를 유지했어요. 명분은 낮은 물가 상승률인데요.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기로 유명하긴 합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1990년 이후 줄곧 1% 이하나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이었던 10월에도 일본은 3.7%를 기록했습니다.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인상률이 낮았죠.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살아요.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가 오르는데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 수출에 불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플레이션 상황, 수출 주도의 경상수지 확보 등 일본 스스로 금리를 올리기엔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그랬던 일본이 뜬금없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나서니 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장기 금리 상승으로 엔화는 급등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2.5%가 폭락을 했어요. 일본이 미뤄왔던 엔저 현상의 부작용을 더 이상 감내하기가 어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론마저 나오고 있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긴 나지 않습니다. 위기론은 현실이 되었어요. 장기간 초저금리는 일본 경제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망가뜨려 놓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 유출이에요. 원래 엔화는 금이나 미국 달러와 함께 위기 상황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졌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엔화의 가치는 4개월 만에 1달러당 123엔대에서 88엔대로 급등했어요.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자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아베노믹스로 시작된 엔저 정책은 엔화의 매력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엔화가 마이너스 퍼센트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 반면 미 연준은 달러 기준 금리를 연달아 올려버립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대인 반면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대에 머무르게 돼요. 엔화를 들고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그 누구도 투자하고 싶지 않은 화폐가 된 것이죠. 결국 투자자들은 일본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일본은 일본 산업 경쟁력을 지지해야 할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금 유출은 현재 빚더미에 앉아있는 일본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외부 투자 없이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단기 증권을 발행해야 돼요. 채무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문제는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 잔액이 1000조엔을 넘었다는 점이에요. 일본의 부채는 우리 돈 약 9,980조 원으로 무려 1경원을 향해 가고 있고 일본 국민 한 명당 1,005만 원의 부채를 또 안고 있어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기업과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 국가부채가 폭발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즉 엔저 정책으로 화폐 매력도가 급격하게 하락됨에 따라 나라는 힘을 잃고 세계는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어느 투자자든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는 돈을 오래 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역수지 적자예요. 일본이 엔화 약세를 주도하며 그렇던 청사지에는 바로 엔화 약세, 수출 증가, 기업의 이익 증가, 주가 상승, 투자 증가, 임금 상승, 소비 증가 같은 선순환 구조입니다. 화폐 가격 절하로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얻게 만들어 경상수지 부양책을 노린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간과한 게 있어요. 바로 통화 정책을 이용한 부양책에 인플레이션은 쥐약이라는 것이에요. 통상 화폐 절하 정책은 수입 경쟁력을 약하게 만들어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부품 등의 가격 상승이 원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일본도 이 점은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국이 수출 강국인 만큼 수입 부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경상수지를 올린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이죠. 뭐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랄까. 실제로 아베노미스가 안정화된 2014년 중반부터는 경상수지 흑자로 엔저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2022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와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절하 정책의 쥐약이에요. 화폐 절하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은 제한적인데 수입 부문의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자원 강세와 엔화 약세의 겨박제로 2022년도 일본 상반기의 무역 수지는 11조 74억엔 적자를 기록합니다. 일본 역사상 최대였던 2013년도 하반기 8조 7,600억엔의 적자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에너지의 90%, 식료품의 60%를 수입에 의존해요. 원유 LNG 같은 광물성 연료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배인 17조 7,145억엔으로 치솟은 반면 엔화는 하락해 더 큰 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결국 엔저 정책으로 일본 경제를 유지한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버리고 말아요.
일본 경제의 상황이 딱 휘발유값은 치솟는데 연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불량차인 것이죠. 엔저 정책의 유통기한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이 체감하기 시작했고요. 즉 지금 일본의 상황을 요약하면 국부 유출로 인한 부채 리스크, 글로벌 인플레이션, 무역 수지 적자 등 겹악재가 발생했어요. 일본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수출 주도의 선순환 구조의 유통기한이 다다랐어요. 엔저 부작용에 긴축 정책이라는 백신 처방전으로 탈출 전략을 펼칠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근본 일본의 긴축 정책은 일본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도움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닙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갈증의 바닷물을 먹는 행위와 같아요. 극약 처방이 아닙니다. 엔화 절상으로 당장 우리가 먹는 일본산 식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귀여운 문제 수준이에요. 진짜 문제는 대단히 투자가 이루어지는 채권시장의 패닉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잠깐 일본의 채권시장을 정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일본은 엔저를 위해 국제 수익률을 0%대로 이끄는 YCC 정책을 고수해왔어요. YCC는 지난 2016년 9월 처음 시행된 정책이에요. 대규모 자산 매입을 근간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 경제 버블이 무너진 이후 양적 완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자 장기 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YCC란 초강수를 둔 거죠. 시장의 돈을 흡수하지 않고 풀어놓겠다는 의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근본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긴축 정책으로 YCC 정책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YCC 정책 종료는 억눌렸던 일본 국채 금리가 글로벌 금리를 따라 상승함을 의미해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추가 손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대거 매도할 수 있는 것인 거죠. 현재 일본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영국발 혼란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YCC 파장이 일본 채권시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방 주요국들의 채권시장 타격도 예상되고 있어요.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채권국입니다. 보유 물량이 1조 3,250억 달러에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조 2,400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손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투자자들은 유럽과 신흥국 등 주요국 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요. 극심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자 고수익률 기회를 찾아 투자 자금이 해외로 이탈했기 때문이죠.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한 일본 자산보다 3조 2,900억 달러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 규모는 9조 9,600억 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채권과 주식이 각각 5조 7천억 달러와 3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YCC가 종료가 되면 미국과 서방 주요국 채권에 투자했던 일본 투자자들이 자금을 자국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권 시장의 큰 손인 일본 투자자들이 가능성 그리 높지 않지만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그 파장이 엔화 환율은 물론이고 미국 국채와 유럽 등 모기지 증권까지 강타하게 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일본의 긴축 정책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상당 기간 가할 것입니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에 엔화가 급반등하면 투자자들의 레버리지와 해지, 파생상품 노출까지 다양한 통로로 파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대량 보유한 미국 국채와 모기지 증권, 여기에 프랑스와 호주 국채까지 YCC 정책 변경에 따른 타격을 피하긴 어려운 것이죠. 결국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과 한국의 물가 잡겠다고 올리는 단순한 금리 인상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로금리 정책이 해제되며 일본 국채 수익률과 엔화 환율이 크게 들썩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촌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빅이슈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일본은행의 행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인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투자자분들께서도 만약에 해외 파생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며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 선호가 높아지면 달러 자산 매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 주식 등 해외 자산을 대대적으로 팔아치우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저금리를 지속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글로벌 금융 자산에 투자해온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금리 상승으로 급속히 청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부채 수준이 높은 만큼 노골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해외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것은 자명합니다. 관련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 주목해 재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줄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